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알랭드 보통의 불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여러 책을 쓴 작가고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그의 글에서는 인사이트가 정말로 팡팡팡 터지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 좋은 작품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책, 불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책은 거의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철학, 문학,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지적 유의가 매우 넘치는 그런 책이다 할 수 있죠. 오늘은 이 책을 텍스트로 해서 현대인들의 만성적 질환 또는 질병인 불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불안을 극복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불안을 당연한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한데 왜 이러지? 나만 그런가? 이런 생각 자체가 또 다른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별거 아닌 일을 큰 일로 이제 오해하게 만들 수 있죠. 불안은 자기만의 감정도 아니고 인류 전체의 감정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불안이라는 거는 진화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감정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항상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먹을 게 풍족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항상 걱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걱정이 있어야지 이제 생존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불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광활한 들판에서 생활을 했죠. 맹수라든가 뱀이라든가 유해 동물들에 대해서 항상 불안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저기 기다란 물건이 있네, 나무인지 뱀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뱀으로 생각을 해야죠. 피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불안의 유전자가 없었던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이제 독이 있는 뱀에 물려서 죽은 거죠. 진화의 과정에서 불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걸러지고 불안이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막연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치부할 건 아니고, 불안도 효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 미래 변화에 대해서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불안을 기반으로 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의 표출에 대해서 인상 깊은 글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투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안을 드러내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경솔한 행동이며, 질투나 불안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는 사회적으로 경솔한 행동 이런 걸 떠나서 대인관계에 좋지 않습니다. 항상 만나서 어두운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일정 정도 어두운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대인관계에서 표출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적인 드라마의 증거는 흔치 않다. 불안의 증거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자, 멋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보통 어디에 몰두한 듯한 눈길 또는 부서질 것 같은 미소. 흉내내기도 어렵네요. 다른 사람의 성공 소식을 들은 뒤 이어지는 유난히 긴 침묵,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불안의 증거, 징후들 이런 것들이 간간히 나타날 뿐이다. 되게 재밌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뭔가 있는 그 자체로서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의식주, 우리의 기본이 의식주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필요에 의한 게 아니라, 불안은 사실상은 이제 욕망의 문제다. 특히 이제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이제 불안이 이제 욕망의 문제가 되겠죠. 실제적 궁핍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궁핍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늘어났다. 실제적 궁핍은 과거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거의 없죠. 옛날에 우리 이런 글들 보면 굶주림에 대한 묘사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 물론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굶주림, 가장 기본적인 또 위장의 행복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 이런 거는 없죠. 하지만 공포는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중세 유럽에서 변덕스러운 땅을 경작하던 조상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부와 가능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기가 모자란 존재고 자기 소유가 충분치 못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 사람이니까 비교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 데려와서 딱 앉혀놓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겠죠.
아니 이거 우리 영주님보다 더 잘 사시잖아. 우리의 국왕보다 더 맛있는 걸 먹네. 옛날에 뭐 임금이라 하더라도 뭐 전복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복 뭐 먹고 싶으면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부와 가능성을 우리는 갖고 있죠. 굉장히 축복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휴 모자라, 난 부족해, 이런 느낌을 항상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예를 들어 부와 존중 이런 게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준거 집단, 비교의 준거 집단이 있고, 그 준거 집단은 어때요? 우리와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조건과 우리의 조건, 준거 집단의 조건과 우리의 조건을 비교한다는 거야. 뭐 어떻습니까? 일단 나이, 내 나이 또래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를 가지고 있지? 뭐 아파트 평균 뭐 뉴스 보니까 30평짜리 하나는 다 소유하고 있어, 대출 없이. 그런 뉴스를 보면 어때요? 내 준거 집단이 저렇게 산다고 비참해지는 거죠. 난 대출 한 2천만 원 남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건데 준거 집단이 그렇다는 얘기 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 어떻습니까? 나는 연봉 5천만 원 받는데 내 나이 또래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3,200만 원이라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뭐 어때요? 조금 뿌듯하죠. 뭐 그래도 내가 뭐 평균 이상은 뭐 내 능력이 또 뭐 이러면서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죠. 나는 변함없이는 안 돼. 그 주변의 평가들에 따라서 내가 막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불안을 극복하고 뭔가 행복이라든가 마음의 평화를 획득하려면 내가 계속해서 부와 지위를 획득하는 거 그 자체만으로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부와 지위를 획득하면 획득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준거 집단이 또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준거 집단을 뭔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바로 그게 인문학적인 능력이고 철학적인 능력이고 지식의 힘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알랭드 보통은 이 책에서 불안의 요소를 진단을 해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진단을 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철학, 뭐 예술 또는 정치, 여기서 이제 기독교라고 되어 있는데 종교, 흔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제시를 하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 된 게 뭐냐면 보헤미안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도식화를 시켜봤는데, 부르주아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현실을 중시하고 사회적 충실성 이런 걸 중시하는 거죠. 부와 지위, 뭐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망을 갖고 실현하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성공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이제 부르주아라고 한번 명명을 해보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개인적 충실성, 자신의 꿈과 자신이 어떤 본성, 개성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 발현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는 일종의 자유로운 영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보헤미안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 존재의 불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과 현실 속의 괴리감으로 나오죠. 인간 스토리는 어때요? 이상을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현실이 나의 발목을 잡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르주아적인 성향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현실과 이상의 갈등 속에 다 이제 현실을 택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또 이상, 자기의 어떤 꿈과 개성을 실현하는 이런 사람들을 질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리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말려요. 정신 차려, 철들어라,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불안은 이제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오지만 뭔가 보헤미안적인 성향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부여받은 또 그런 삶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현실적인 삶을 따라갈 때, 이럴 때 자기의 이상을 부와 지위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자기의 꿈과 개성을 실현할 때, 이럴 때는 불안감을 적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부와 지위가 높게 나타나도 자신의 꿈과 개성을 상실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불안감이 높게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고백하는 얘기, 우리 뭐 많은 책 속에서 보잖아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게, 과연 조화로운 삶이 불가능하기만 한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 두 삶을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두 개를 섞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헤미안의 삶은 완전한 경제적 파탄을 의미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주아적인 이런 부와 지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반을 하면서 자신의 보헤미안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영국 배우의 삶을 샀는데 낮에는 택시 운전기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수입을 얻으면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또 연극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가는 거예요. 작가이면서 웨이트리스. 웨이트리스고 팁을 받고 또 시급을 받고 생활을 하는데 퇴근하면 작가로서의 삶을 이어나가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최저시급이 올랐잖아요. 앞으로도 좀 오를 것이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안락한 생활을 원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현실과 이상이라는 이 두 가지 대립된 요소를 조화롭게 묶어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괴롭게 살 필요는 없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죠. 그 환경을 정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주류 문화와 갈등하면서도 자신 있게 살아가려면, 자신의 보헤미안적인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가려면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교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 우리가 읽고 듣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직 부르주아적 영웅들의 공적만 보도하면서 다른 대안적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잡지, 그런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게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무식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울리는 사람들과 읽고 듣는 것, 이런 환경에 대해서 잘 정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독의 힘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한 얘기인데 이 세상에는 외로움이냐 천박함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안 만날수록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분별력 있는 사람의 경우 한동안 이제 다른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들을 둘러싼 아이들의 거칠고 시끄러운 놀이에 별로 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된다. 이게 쇼펜하우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 내가 나만의 어떤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거나 나만의 어떤 꿈과 개성의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타인들, 오로지 어떤 부르주아적인 가치밖에 모르는 무지하거나 무식한 타인들과 어울리다 보면 엄청나게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고 차라리 고독하게 지내는 편이 낫다. 이렇게 쇼펜하우어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일상화라는 얘기인데 좀 말이 좀 무시무시할 수도 있는데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삶,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죽음의 일상화라고 한번 명명을 해봤습니다. 자, 헤로도토스의 말에 따르면 이집트에서는 잔치가 끝날 무렵 참석자들이 거나해졌을 때 타인들이 이렇게 해골을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묘한, 그러죠? 해골을 갖고 돈다는. 뭔가 죽음을 항상 일깨워주는 죽음의 어떤 일상화적인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 같아요. 죽음에 대한 생각의 가장 큰 효과는 뭘 하든 간에 뭐 술을 마시든 책을 쓰든 뭐 돈을 벌든 가장 중요한 일로 시선을 돌리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덜 의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 왜냐?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나 대신 죽어주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나의 소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활 방식을 더욱더 귀중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 중에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만의 어떤 생각과 관점에 의해서 삶을 형성해 가는 게 아니라 항상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러한 기준으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지? 이게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모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게 정말 내가 욕망하는 건가? 안 그런 경우가 많죠. 사회나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벗어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죽음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불안의 극복 방법 중에 하나로 최악의 경험을 미리 해봐라, 이런 얘기죠. 미리 해봐라. 세네카가 자기 제자인 루실리우스한테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싸구려 음식 먹고 막 그냥 딱딱한 빵 먹고 저기 어디 지푸라기 깔고 밖에 추운 데서 잠자고 그렇게 맨날 며칠 동안 그렇게 생활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너가 평상시 두려워한 것들,
내가 여기서 나락으로 떨어지면 저렇게 살게 될 텐데 그러한 삶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보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간의 평화로움이 행운의 여신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실제 삶에 적용해서 어떤 성공이라는 삶의 결과를 이끌어낸 분들도 되게 많죠. 이게 아마 타이탄의 도구들, 그 책에 아마 소개된 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왠지 모르게 두렵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 지위를 잃으면 어떡하지? 여기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불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게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설정이 된다면 그거는 공포스러울 수는 있지만 내가 극복해 나갈 수는 있죠. 근데 불안이라는 게 그냥 모호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는지, 그러한 나락이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한번 좀 사색하면서 참고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정독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항상 좀 어디다 메모해 두셨다가 용기를 잃어갈 때쯤 되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내용인데 이 책 속의 내용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네카가 한 얘기예요. 자, 일단 질투, 불안은 질투로부터 오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유치한 글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전곡을 찌르는 글이죠. 자, 자기 것에 만족하고 이를 즐기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그렇죠? 남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괴로워한다면 그건 행복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또 덧붙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걸 보았다면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낫네, 괴롭네, 이게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자기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더 주목해야 돼. 더 주목해야 돼. 핵심이고 전곡이죠. 형편이 나쁜 사람들을 더 주목해야 돼. 그게 삶의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불안과 불행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죠. 삶에 깊이 있는 이해가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거죠. 또한 자기보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행복할까? 라는 의심도 가져야 돼요. 우리 방송이나 뭐 SNS 보면 뭐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뭐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SNS에 올리는 거 어떤 거 올립니까? 나 너무 행복해, 이 음식 먹어서.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괜히 그런 걸로 인해서 질투하면서 불행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현실적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이 주는 것은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인생에서 불운이라든가 불행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비켜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항상 더한 고통, 인류의 더한 고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들, 아까도 어울리는 사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한 같은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그게 마음의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정확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천박한 허영심으로 자랑을 일삼아서 다른 사람의 질투심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뭔가 그런 걸로, 사회 분위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라든가 읽고 듣는 걸로 인해서 불안하고 불행한데 여러분들이 타인의 불행과 불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천박한 허영심으로 막 쓸데없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랑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자기의 소유물 그 자체밖에 없다는 거죠. 내면의 깊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질투심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가장 악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불안이라는 거는 이제 다양한 양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도 다른 거고, 근데 일반적인 그 현대 사회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욕망으로 인한 불안,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불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랭드 보통의 불안, 이 책을 텍스트로 해서 몇 가지 인사이트를 살펴봤습니다.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